과거에 인터넷이 처음 나와서 나중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장악하고 사이클을 완전히 형성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6년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이잖아요. 길게 봐서 2년입니다. 짧게 보면은 사실 1년 반도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참 더 가야 되겠죠? 엔비디아, 갓비디아, 좀비디아. 엔비디아는 죽지 않고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도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간밤에는 소폭 조정이 있었고요. AI 이제는 그 동네에서 스쳐도 한 방이다, 돌아가면서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죠. 그런데 늘 그렇지만 많이 올라서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절벽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AI 이제 판 깔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어느 쪽일지 제가 사실 결론 좀 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여쭤볼게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이 광풍, 이 엄청난 에너지, 증시를 언제까지 밀어올릴까요?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아무리 길게 봐야 이제 2년이 안 됐어요. 재작년 10월부터 상승한 거라고 계산하더라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에 인터넷이 처음 나와서 나중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장악하고 사이클을 완전히 형성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6년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이잖아요. 길게 봐서 2년입니다. 짧게 보면은 사실 1년 반도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참 더 가야 되겠죠? 아직 갈 길 멀었다. 네. 그래요. 우리 KTX 탔는데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아직 대전도 안 갔다? 저희가 이제 1부터 10으로 따지면 정말 많이 보면 30 같다. 30 같다. 네,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지난주에 6월 FOMC까지 이제 빅 이벤트들 다 소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뉴욕 증시는 연준 주요 인사들이 계속 올해 많아야 한 번이야 금리 인하 자꾸 증시의 과열을 경계하는데도 간밤에 S&P 500, 나스닥, 특히 S&P 500 무려 30번째 최고치를 썼어요. 네. 이런 것들의 에너지도 결국은 인공지능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금리를 굳이 빠르게 많이 내려줄 필요가 없다. 만약에 너무 빨리 내려주면 그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그게 이제 후유증이 남는데, 물론 그게 거품이 먼저 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게 이제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안정적인 어떤 성장 궤도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안정적인 성장 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AI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AI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본적인 기업들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성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AI가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높여줄지에 대해서는 계속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 고점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또 성장 속도도 안정적인 모습이고 금리도 아주 천천히 내려줄 것 같고,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굳이 지금 벌써부터 고점 논란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잠깐 거품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 걱정이 되지만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떤 상황이 거품이 있는 장인지 그런 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우리가 보는 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실적에 대비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죠. S&P 500의 현재 지금 PER이라고 해서 몇 배 정도 되냐면 21배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비싸냐 거품이냐라고 했었을 때 조금 비싸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21배가 너무너무 비싸다, 현재 금리로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25배까지는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지수 자체가요. 근데 이제 과거에 거품이 나타났던 시대 기억하시겠지만 이 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 그래서 이제 자꾸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그때는 PER이 50배까지 갔습니다. 네. 50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정말 거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조금 비싸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비싸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펀더멘탈 위주로서 적절한 지수를 판단하고 거기에 초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계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증시에서 보면 참 신기하기도 희한하기도 한 게 연준에서 분명히 점도표에 점을 찍었잖아요. 네. 올해는 금리를 한 번만 내릴 거야. 공식적인 페이퍼로 보여줬는데 증시에서 안 믿어요. 한 두 번은 내릴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전망들이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요인 플러스 사실 저거보다 한 번 더 내려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올해 연준의 선택 어떻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죠. 연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금리를 6번 이상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작년 12월 올해 1월만 해도 그랬죠. 근데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안 내렸죠. 맞아요. 근데도 장은 올라갔죠.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금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준다라는 가정이 들어갔었을 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겠죠.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이 내려줬다. 그래서 그게 거품을 조정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너무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빨리 내려줬다. 그러면 이제 정말 안 좋은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측 가능한 수준의 금리의 흐름이 좋고요. 사실 뭐 한 번 내려주냐 두 번 내려주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금리를 한 번 내려주는 것으로 반영해서의 S&P 500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한 5,600 정도 되는데 두 번 내려주는 거로 계산하면 한 5,900, 5,8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한 200-3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서 한 4% 5% 정도의 영향 정도를 미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아마 금리를 한 번에서 두 번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많이 빠르게 내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거품이 확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또 아주 큰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경험을 이미 연준이 해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급격하게 금리를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식는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기가 빠르게 식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저는 두 차례 정도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 번 내려줘도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어느 틈에 적응한 거예요. 이미 그 고금리 시대에.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경기를 두고는 경기가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통계가 좀 튀는 지표들이 나오는데 예컨대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이 괜찮다고 나오다가 좀 줄어든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못 미친다. 이런 지표가 나오거나 미국 소비자들이 옛날만큼 자신이 없어 보인다.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좀 보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미국 경기는 정말 이상무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뭐 일부 포켓, 그러니까 일부 어떤 자세하게 들어가서 봤었을 때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은 상업용 부동산. 이쪽은 뭐 연체율이 굉장히 심하고 공실률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해서 민간 신용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뭐 소규모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따로따로 보면은 한 GDP의 6-7% 정도 돼요. 요 두 개 더하면은 뭐 10%가 훨씬 넘어가겠죠. 근데 이건 전체의 규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 규모가 다 손실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전체 큰 그림으로는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를 얘기할 때 소비 전체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고소득층과 대부분의 이 중산층 이상의 어떤 그쪽에서 써주는 소비 비중이 훨씬 크겠죠. 물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신용카드 연체율이 뭐 8% 10%까지 올라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좋은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굳이 전체 큰 그림이 문제가 없을 때 작은 그림만 보면서 그 좋은 기업을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 되겠죠. 그러네요. 우리가 경제가 좋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변동성이 클 때 많이 오른다 생각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분야에서 취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지금 미국장에 적절하게 우리 유동환 본부장님이 해주신 말씀 따라서 잘 투자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중간에 팔았거나 아니면 올라탈 기회가 없었거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습니까? 네. 아직 사이클이 끝난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역할은 그런 어떤 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었을 때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렇고요. 또 2022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시장이 하락장이긴 했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잖아요. 그 다시 고점을 탈환하는 데까지. 네. 그런 구간은 보통은 계속 빠질 때마다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는 정말 고점에서 하락하고 다시 그 고점을 탈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 1, 2년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시기가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주식 투자 비중을 완전히 줄이셔야 되는데 과거에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2000년 닷컴버블 붕괴됐었을 때 또 2008년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 요럴 때는 이제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금융위기를 빠져나온 게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보통 또다시 그런 어떤 위기에 봉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한 16년 뭐 길게 보면 20년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지금 가장 적절한 전략은 뭐 한 달이 빠질지 뭐 10개월이 빠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맞겠죠. 빠질 때마다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옳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중에 올 들어 테슬라가 많이 빠진 그 구간에 들어가셨다면 지금쯤 수익률이 꽤 괜찮을 텐데 테슬라는 어떻게 한 종목을 두고 이렇게까지 전망이 엇갈리나 싶은데 네. 앞으로 100% 가까이 오를 거다. 물론 이분은 투자 많이 하신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15달러로 폭락할 거다 이런 비관론도 있어요. 100% 오른다 대 15% 수준까지 줄어들 거다. 어느 쪽에 그 유동환 본부장님의 의중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고 얘기할 때 7개 종목 얘기하잖아요. 뭐 또는 5개 종목 얘기하는데 여기서 항상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잘했다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는 테슬라의 비중을 확 줄이고 엔비디아의 비중을 확 늘리고 네. 이 전략을 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살짝 다르게 뭐 중립 정도로 네. 둘 다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사이즈를 가져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왜요? 때문에 둘 다 좋은 기업 맞아요. 예. 누가 더 기술력이 좋냐 이거를 따지기가 참 어려운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AI 사이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쪽은 당연히 엔비디아인 거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엔비디아보다도 테슬라가 더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소프트웨어 쪽이 중요해지느냐에 따라서 즉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얼마나 빨리 상용화되면서 그게 이제 수익 기조로 만들어질지에 따라서 테슬라의 어떤 주가의 희비는 엇갈릴 텐데요. 미국에서는 좀 어렵지만 지금 중국에서 완전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허가를 네.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테슬라가 질주하는 속도가 아니 그 혹은 소프트웨어 쪽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FSD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네, 그게 아마 생각보다 더 빨리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그게 되는 시기가 오래 걸리겠지만 이미 허가가 떨어졌다면 거기서 데이터를 계속 이용을 해서 그 효율을 높일 거거든요. 우리가 AI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가 있죠? 속도가 항상
가속화된다. 네. exponentially expan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는 말이죠. 점점 가속이 붙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허가가 났으면 자율주행을 계속 돌리게 되면 이게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도 허가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뭐 $15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좀 괜찮은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안심하고 들어가도 될 만한 시기가 됐다. 물론 모험적인 투자자들 미리 들어가셨겠지만 근데 이 시점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테슬라를 인공지능의 한 섹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기차 회사로 봐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워런 버핏이 비아디를 계속 갖다 팔아요. 네. 비아디가 유럽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서 관세를 때려야 할 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고 네. 전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데 비아디 비중을 계속 줄이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 네. 워런 버핏이 도대체 중국을 파는 것인지 전기차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걸 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판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결국은 AI의 경쟁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매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비아디도 우리도 FSD 할 수 있어. 우리도 지금 시험하고 있어. 이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FSD 쪽 특히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를 따라올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느 회사가 가장 먼저 할 거냐 해서 저는 당연히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기차의 판매 대수와 전기차를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관성이 높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미 테슬라가 먼저 많이 깔았고요. 이제 판매 대수가 거의 비슷해진 거고요. 거기다가 당연히 테슬라는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엔비디아 칩을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뭐 중국 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그 괴리가 벌어질 겁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어떤 성공 확률이. 네, 그래서 저희는 워런 버핏님이 팔고 있는 이유 싸요. BYD가 싸긴 싸요. 근데도 팔고 있다? 네. 그분이 원래 가장 좋아하는 게 싼 걸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단순한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네. 팔고 있다. 왜 팔까?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면 앞으로의 이 전기차의 미래는 당연히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없으면 없다. 비아디가 자율주행을 그렇게 빨리 잘 해낼 가능성이 없다. 이쪽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깍두기로서의 입지를 참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가는 건 그래도 우리는 사실 고향이 미국이야. 우린 빼줘 해서 유럽이 거기는 관세 빼주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관세는 빼주면서 FSD 승인은 받아서 실험을 한다. 테슬라가 이제 좀 힘을 낼 것도 같은데 다 좋은데 네. 국내장에서는요. 네. 아직까지 좀 답답하다 싶은 게 삼성전자가 좀 오르는가 하면 떨어지고 오늘 다시 오르긴 합니다만 네. 10만 전자 이거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제가 한국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별로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네. 큰 그림으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예, 안타깝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면 미국 나스닥과 대형 기술주의 매력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특히 뭐 애플 같은 경우에 뭐 부품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사냐?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에서 사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이 세 개의 국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랩에서 한국, 대만, 베트남의 그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다 가져가지 않고요. 뭐 한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합쳐서? 네. 그러면 한 9대1 정도 됩니까? 주식에서? 네, 9대1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모든 상품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꼭 들고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칩 TSMC 이 연결 고리가 완전히 성립이 돼 있거든요. 지금 뭐 밸류 체인으로 꽉 묶여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엔비디아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당연히 HBM 쪽인데 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형성이 돼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기는 하지만 SK 하이닉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뉴스가 안 나오고 있죠. 삼성이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이 AI 시장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사실 메모리 시장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를 않는데 약간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대만의 시장이 GDP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절반인데 그러니까요. 시총은 우리나라보다 더 아유, 한편 부럽고 한편 되게 배 아픈 게 TSMC가 아시아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근데 더 괴리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면 개인들은 지금 이제 천수답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비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짓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은 여전히 미국장 90에 한국장 10 이 정도가 그럼 옳다고 보시는 거네요. 꼭 굳이 뭐 우리가 한국장과 미국장으로 둘만 나눌 필요는 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대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아시아 대 미국장 이렇게 베트남 본다면.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종목 선별로 들어가면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사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AI 밸류 체인으로 놓고 봤었을 때 HBM부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종목이 있을 거고 그 밑에 또 보면 이제 관련해서 장비 쪽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갔었을 때 이제 전체적인 큰 AI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다 미국 회사들이니까 그쪽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빅테크가 답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